네, 독과 투철치 재림년입니다. 오늘은 미국 없는 세계, 그리고 미국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팬데믹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에 세계에 목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희생을 했고, 많은 일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러시아의 치밀한 공격에 인플레도 통제가 안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CPI가 이제 9.1%가 저는 이제 이 통계 나온 순간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점에 온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더 치솟아 올랐으니까 한번 분봉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나스닥이랑. 와, 진짜 처참하게 빠지더라고요. 다음 차례가 무엇인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제 민주자유당의 노태우 정권 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우방이었던 대만과 이제 단교를 했었다. 그 하나의 중국이란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네, 그게 또 1992년이었으니까 이제 올해는 30주년이 된 거죠. 보수가 중국을 쫓는 게 사실은 공산당 창건 70주년 이때 이제 자유민주주의 쪽에서 이제 유일하게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이때 이제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뭐 일본의 아베도 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갔었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지난 28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한국 무역 흑자의 89%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98년도에 이제 IMF 대란이 있었죠. 이때도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면서 무역 흑자로 이제 외환 보유고를 쌓아가면서 겨우 졸업한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던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죠. 유일하게 이제 한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의 제재가 뭐 이제 잇따를 텐데, 그 반도체 이제 필수 재료인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20%를 만들고 중국이 나머지를 거의 대부분 생산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다가 이제 경제 제재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는 한국에 이제 네온가스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네온가스 가격을 연초 대비로 이제 50배나 올려놓은 상태, 50배, 5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러시아 수출 시장은 막혀가고 있고, 한국이 이제 건국 이래 중국과의 무역을 하면서 적자가 났던 게 이번에 처음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죠.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게 한국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전자원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면 기업인들은 기절초풍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기만 살겠다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면 다른 나라들, 특히 힘없는 개도국 국민들은 이제 피해를 보게 될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리랑카 같은 나라도 지금 나라가 거의 뒤집어지고 있죠. 한국도 이런 폭풍 속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역시도 이제 올린 게 숙명이잖아요. 지금 한국도 이제 개국 이래 최초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밟았는데, 한국도 이제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린 거죠. 이마트가 이제 물건값을 후려치는데 구멍 가게가 가만히 있으면 쫄딱 망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이자 비용이 올라서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을 하죠. 그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그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잖아요. 한두 채를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수십 채를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한국인들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일으켜서 주식이라든가 금융상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고, 대출 받아서 코인 하는 자문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자기만 사겠다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개도국들도 지금 폭망하고 있고, 한국도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온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뭐 주식시장은 많이 망가졌죠. 근데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시기에는 늘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했고, 반면 이제 개도국들은 디폴트가 났습니다. 1997년도에 한국도 디폴트가 났던 그 나라 중 하나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와 개도국들이 디폴트 나는 시기에는 그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환 보유액이 빠지는데 다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2조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몇 년인가 한 3년인가 시간이 걸린 거죠.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후부터. 현재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2달 동안 무려 10% 정도 확 빠졌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늘 늘어나고 있거나 완만하게,
아니면 이제 딱 이렇게 정체가 돼 있거나 이런 상태였는데 늘 상향 그래프였거든요. 근데 이게 10%나 빠졌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10원 막 12원 14원 이렇게까지 튀는 것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적자까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나라거든요. 원자재를 사서 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수출을 비싸게 파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비정상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확 튀니까, 특히 에너지 가격이 튀니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비정상적으로 지금 튄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많이 튄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환율 방어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외환보유고를 거의 지금 한 50조? 이 정도를 이제 2달 동안 쓴 거죠. 이렇게 이제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면 미국이 이제 한국한테 이제 다시 한미 통합 수합 같은 것도 해줄 만한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 며칠 한 3일 있었나요? 그때 이제 그런 제의들을 외면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나토에서 그 윤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악수만 하고.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진 거죠.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게 약간 미국이 한국을 좀 길들이게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이든은 한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 환율이죠. 기축통화국으로서 이제 파워만으로도 한국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97년에도 그랬고, 근데 미국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고 싶으니까 이제 몽둥이를 든 셈이죠. 그래서 이제 신입 대통령 이제 길들이게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수사를 펼친 것도 이해는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이게 바이든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근데 이게 옆에 중국도 다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가면서 자극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익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런 상황이면은 뭐 당연히 강화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범위도 여러 산업으로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이란 나라가 중립이 아니라 미국에 붙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전임 대통령들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영리하게 실리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에서 둘 다 이제 실리를 잘 챙겨 왔었는데, 대책 없이 중국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두 다 이제 쇼킹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시장은 이제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여러분들 보시기 만만한가요? 지금 제가 한국에 택배를 몇 개를 붙였는데 가격이 제 옛날 기업보다 3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이 신임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류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에 진출한다, 유럽이 다음 시장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자리가 저쪽 한 구석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 유럽 이런 제품들, 이런 브랜드들이고요. 한국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가깝고 쉬운 나라들, 쉬운 대륙들, 쉬운 지역도 지금 공격을 못 하는데, 유럽은 정말 쟁쟁합니다. 소비자들의 수준도 높고 시장의 견제도 그렇고 보호무역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럽은.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중국 제품들 가격 경쟁력을 한국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자국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정부의 정책의 실기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에 큰 사고가 납니다. 이 IMF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런 해가지고 한 번에 확 튀어가는 거로, 도망가는 거로 외국인들이 철수한 걸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실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F라는 정말 초유의 개국 이래 역사에 남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남미의 후진국 국민들이 인기 있는 정치인을 뽑아서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가뜨리고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수십 년 동안 역사 반복이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요즘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